자, 그 공부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공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끝에 특강이 끝나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 때 난독증 비슷한 증상에 걸렸었어요. 한 3번 정도.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책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지, 그죠? 책과 나는 분리돼 있잖아요. 눈으로 책을 보는데 왜 책이 이해가 되지? 이제 그게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한 20몇 년 정도 이제 의문을 품어오다가 이제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특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은 이제 가정마다 좀 힘든 점이 있죠, 자녀들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를 수가 없고요. 왜냐면 타고난 기질이나 어떤 아이들의 경험이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에 대한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중3 학생한테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이의 결정일까요? 아니면은 아이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면요. 자,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자, 사실은 인간한테는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 공부와 관련해서 부모님이 살펴봐야 될 대상은 뭐냐면 자녀일까요? 자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자녀의 마음을 일으키는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는 자녀한테 얘기를 하죠. 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근데 사실은 자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사실은 자녀의 마음, 즉 생각을 결정하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펴봐야 할 거는 자녀의 무의식을 살펴봐야 돼요. 아이한테 아무리 혼내봐야 아이는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무의식적 저항이에요. 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자, 내가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글이 이해된다, 안 된다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의가 딴 데로 가죠. 책 보다가, 핸드폰 봤다가, 뭐 장난감 만졌다가, 게임 했다가.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잡생각. 그죠? 공부하고 상관은 잡생각으로 끊임없이 주의가 이동하죠. 그리고 공부가 편안하거나 즐겁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어려운 공부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편안하거나 즐거워요.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지?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동영상은 다 보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동영상은 보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글자에 상당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면 이해, 심층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표면적인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글의 이면에 숨어 있는 뜻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근데 중학생이 돼서도 글의 표면적인 뜻만 이해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데요. 보시면은 글씨를 보고 읽지 못한다는 측면에 접근하면은 애들은 글은 다 읽을 줄 알죠. 그런데 말 그대로 문해라는 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한다는 건데 사회교과서나 역사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있냐고 하면 절대 못 읽는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즉 혼자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해 볼 때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추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게 되고 교과서를 못 읽으니까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현상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독서가 너무 부족해져서 지금 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제 문해력 그 테스트를 해서 여기 보면 이의담, 이율, 한준호 학생이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면 제일 마지막만 볼게요. 수업도 들리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게 하려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다큐의 핵심이었어요. 자, 요거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전 그리고 오늘 이 PPT 자료는 제가 다시 다 보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문해력을 올려주면 아이들이 수업이 이해가 되고 교과서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문해력을 올리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자,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문법 2000개를 풀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건 찍어. 단 끝까지 풀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한 1000번까지는 이제 그냥 풉니다. 별 생각 없이 또는 신나게 풀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고 아는 건 계속 알고. 그죠? 그런데 이제 1000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죠? 끝이 안 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500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요. 이때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아이들에게 두 번째 풀리게 하면 문제를 2000문제를 푸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배우지도 않은 거에 대한 문제의 답을 왜 알고
두 번째 풀었을 때는 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들의 문해력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가 자기 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근데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제법 돼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친구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쳐도 이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EBS에서 문해력 테스트 하는 데가 있고요. 주변에 뭐 논술학원이나 또는 리드인 같은 학원들에 가보시면 테스트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받으셔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고 학교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해력은요,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을 좌우합니다. 고등학교는요, 비문학과의 싸움이죠. 수능 영어를 보면요, 5문제는 고등학생으로서는 도저히 경험이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경제, 철학,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험이 없지만 사실은 이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수능 영어에서 5개 틀려버리면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수학에서는 킬러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수학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능 국어는요, 지문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과탐, 사탐은 그냥 비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의 문해력을 기본적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자, 이거 보시면, 그죠? 쉽게 말하면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의 비율이 2018년도에 15%였죠. 제가 최근에 본 신문 기사는 우리나라가 이게 20%가 넘었대요. 즉, 5명 중에 1명, 그죠? 한 반에 한 대여섯 명은 지금 아예 읽기 자체가 수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교과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30명 중에 대여섯 명이 이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다 이해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위 성취가 이 정도니까. 그죠? 중위권도 되게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사인데요. 이 영어 기사에 의하면 부모들이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텍스트를 지금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서 양에서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집중력을 학교 과목으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부모님은 내 자식이니까 잘 모르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 어떤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인데요. 이분이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대치동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그러면은 그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수학을 잘할까요? 절대 잘할 수가 없죠. 그죠? 문해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잘 보세요. 나는 어제 친구와 신나게 놀았다. 자, 이 하나의 문장을 보시고요.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나요? 너는 어제 친구와 신나게 놀았다. 그죠? 그냥 보는 순간 이해가 되어버렸죠. 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를 하는 거라면 나는 어제 친구와 신나게 놀았다라는 문장을 보시고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해한다, 이해된다.
생각한다, 생각난다라는 표현을 다 쓰죠. 근데 공부는요,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글의 내용을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공부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해가 되는 거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공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의 원리는 이해가 되는 거고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픈 거죠, 아이들이. 하기 싫어지고. 그죠? 자, 공부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죠. 수학 문제 풀이를 내가 생각해야죠. 근데 사실은 풀이 방법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집중해, 생각해, 이해해봐. 근데 한 번도 이해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요, 이해가 되게 하는 방법, 생각이 나게 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왜냐하면 이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 글자들을 보시고 이해를 안 할 방법이 있으세요? 그동안 우리의 공부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부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 이 문장을 보고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보는 순간 이해가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이해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자, 조금 생소하시죠? 자, 우리 책을 볼 때 한번 볼까요? 책을 볼 때. 자, 우리는 책을 볼 때 단어를 볼까요? 문장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10개의 줄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10줄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볼 때 단어를 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눈은 단어를 보는데 어디선가 문장이 되죠. 단어들이 연결돼서. 그리고 문장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 전체 내용을 파악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죠. 그 중에서 핵심을 잡아내고 그 핵심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죠.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죠? 내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는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죠. 그죠? 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 자, 조덕선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대학 가서 영어 읽기가 안 돼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래요, 절반. 근데 그럼 그 아이들이 능력이 없냐? 아니죠.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 때문에, 해석하는 영어 때문에. 그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의식적 감각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눈이 하는 일은 리딩의 전체 과정 중에서 보조 역할, 즉 글자를 우리 뇌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한글을 읽고 해석하나요? 해석 안 하죠.
읽으면 바로 이해되죠. 그죠? 근데 왜 이해가 되죠? 우리 뇌에서 글자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어는 어떻게 하죠? 해석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서 영어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만 만들어버리면 영어든 한글이든 그냥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뭐, 내용은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의식은 부분을 보지만 무의식은 전체를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최근 3주 동안에 암기 과목 100점 받기 특강이 저희 학원에서 있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아이들이 특강을 듣고 그냥 쓴 후기들이거든요. 별 힘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뭐 노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수업이 쉽고 효과가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몰입이 추가가 되면 효과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기 싫었던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뭐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 암기 과목은 없는데 아이들이 하도 시험 공부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이제 특강식으로 시험 때만 잠깐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러 개를 보게 되죠. 사람도 보고 차도 보고 가게도 보고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의를 주지 않고 그냥 슥 지나쳤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경우. 그죠? 뭔가 내가 뭐 원하는 물건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죠?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느낌이 탁 오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의식은 부분을 보지만 무의식은 전체를 본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그리고 절대 두 번 읽지 마. 방금 읽었던 거 또 읽지 마라 그래요. 되게 이상하시죠?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될까 싶죠?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암기 과목 100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냥 모르는 단어에 밑줄 그어라 그래요. 자, 만약에 뭐 한국사 한다, 세계사, 과학 다 좋아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죠. 자, 아이들의 의식은 모르는 단어를 보지만 사실은 무의식은 전체 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책에 기록해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목차를 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내용일지. 이때 뼈대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단어라는 느낌이 오는 단어에 그냥 밑줄만 그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4번을 2번 더 해요. 혹시 중요한 단어를 빠뜨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중에 진짜 중요한 단어 밑줄 하나 더 그어요. 그죠? 그리고 6번을 또 2번 더 해요. 자, 아이들이 1번부터 7번까지 가는 동안에 책을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책의 내용이 7, 80% 이해가 돼요. 중학교 책의 경우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도 없는데 그냥 단어 찾고 중요한 단어라는 느낌이 오는 단어에 밑줄 긋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과학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내일 시험이라고 갑자기 과학 문제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과학 공부했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아니까. 과학 공부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럼 문제를 왜 풀어? 그랬더니 내일 시험 본다. 봐서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회 11분 16초가 걸렸고 2회는
1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쭉 따라갔죠. 그랬더니 마지막 10회 때는 4분 40초 걸리고 이해는 75%가 된 거죠. 자, 이거는 그때 뭘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앞에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빠르게 읽힌 거죠. 한국사 마찬가지. 그죠? 자, 요거 오른쪽에 민법 대학생은 뭐냐면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민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6단원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6단원을 그냥 초등학생처럼 읽어봐. 초등학교 1학년처럼. 초등학교 1학년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읽겠지? 네. 그렇게 읽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9분 25초 걸렸고 이해도는 20%였어요. 그냥 그대로 읽혔어요. 그랬더니 10분이 되니까 7분 20초 만에 80%가 이해가 된 거죠.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민법 책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를, 그죠? 한 두세 시간 만에 80% 이해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아이들이, 자, 이렇게 암기 과목에서 이런 후기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걸 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런데 우리 뇌는 정리를 다 한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8번을 좀 해줘야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이때도 마찬가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읽은 거 2번 읽지 않기를 기준을 딱 지키면서. 그러면은 한 20, 30%가 남죠. 이해 안 되고 암기 안 되는 게. 그죠? 그때는 이제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 페이지는 한국의 수도는 괄호이다라고 하고 뒷페이지는 서울이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앞 페이지가 뭐 한 20개, 30개 또는 50개, 10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를 그냥 계속 생각 안 나면 뒷페이지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괄호에 다 들어가는 단어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쓰지 않고 그냥 반복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 페이지가 끝나면 이제 뒷페이지 서울을 보고 한국의 수도라는 내용이 떠오를 때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중학교 암기 과목에서는 틀리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따라가면, 그죠? 암기 과목은 거의 뭐 안 틀리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친구는 이 과학하고 한국사를 한 이 친구는, 요렇게만 해서도 80점대를 받았어요. 그 전날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 보세요. 이 암기 과목 100점 받기의 특강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의식은 부분을 보지만 무의식은 전체를 본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죠. 즉 심리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단어를 찾고 밑줄 긋고 노트 정리하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런데도 막상 이해도나 암기도가 올라가거든요. 자, 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이들이 그 신적 부담을 느끼면 주의가 분산이 돼요. 근데 뇌의 입장에서는 주의가 분산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정리하는데 온전히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반복을 해주니까 자료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는 베네딕트 캐리라고 그 과학 기자예요. 뉴욕타임즈의 과학 기자. 이걸 읽어보시면 보세요. 이 과학 기자니까 전문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몇 번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치워놓죠. 잠시 있다가 나중에 또 읽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어려운 논문이 있으면 그냥 대충 보고 던져놔요. 그러면 또 논문이 눈에 띄거든요. 그럼 또 대충 보고 던져놔요. 그렇게 한 몇 번 하다 보면 갑자기 그 논문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죠? 첫 페이지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절대 안 넘어가죠. 에너지는 엄청나게 쓰는데 효율은 엄청나게 낮은 거죠. 자, 그 한 7, 8년 전에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일본 여자 변호사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책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해되든 말든 그냥 7번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경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는 거죠. 자, 반복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반복을 하면요, 우리 뇌에요, 뇌신경이 생깁니다. 이런 뇌신경이 엑손과 마일린이라고 하는 실제로 뇌신경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을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한 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애쓰지 않는 반복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을 해주게 되면 엑손과 마일린이 생기게, 우리 뇌 안에 실제로 생기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해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글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문해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글을 보면 그죠? 그것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가? 그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빠르게 반복.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PDF를 보내드릴게요. 강의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절차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의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죠. 주의가 책을 향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뭐 옆에 있는 마우스, 핸드폰, 장난감, 만화책 그런 거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통제가 가능하죠. 그죠? 치우면 되니까. 그런데 치울 수 없는 게 있죠. 아이들 머릿속에 잡생각. 그죠? 분명히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생각 속에서 친구 만나서 게임하고 있죠. 그거는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조금 더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보통 아이들은 괴로워하죠. 그죠? 자, 그러면 혹시 공부에서 괴로움을 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할 때 괴로움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요.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1시간을 공부하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는 잡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6년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치고 30%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 6,570시간의 손실이 생겨요. 만약에 5%를 효율을 올릴 수 있다면 1,000시간 이상을 공부하게 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문제 풀고 돌아다니고 한 문제 풀고 돌아다니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이의 주의가 이동해서 그럴까요? 그죠? 인간에게는 의식적 주의가 있고 무의식적 주의가 있습니다. 의식적 주의는 주로 공부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무언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 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 갈 때, 그죠? 별 신경 안 써도 가죠. 근데 밥 먹을 때, 우리가 밥 먹는 순서,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순서 안 정해도 밥을 잘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무의식적 주의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이유는 무의식적 주의가 작용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주의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만큼 주의를 둘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유튜브, 게임, 불필요한 생각에 주의를 뺏기죠. 그 이유는 무의식적 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 그런데요. 학자들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메타인지라 그러죠. 메타인지는 뭐냐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는 제껴놓고 모르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생각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A는 B고 B는 C니까 C는 A네. 그게 전부 생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다른 정의가 뭐냐면 생각을 보는 힘이에요. 학자들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메타인지 훈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학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면 어떤 생각들이 나요. 그죠? 그 생각들을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에 빠져요. 생각 속에서 막 친구 만나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생각에 빠졌냐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다시 1, 2분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분씩 2주 정도만 하면요. 아이들 안에서 생각을 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한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내 생각을 보는 힘. 그죠? 자, 그래서 이 힘이 생기게 되면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도 그게 인식이 돼요. 그전에는 이 메타인지, 즉 주의력이 없을 때는 공부하다가 친구 생각나면 친구 생각에 훅 끌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부하다가 친구 생각이 나면 그게 인식이 돼요. 애들은 인식이 되면 안 끌려가요. 그냥 자기 원래 하던 거 계속해요. 그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 특히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생각과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주의력의 효과고요. 자, 그 수업 시간에 보면 계속 딴 데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하면 계속 딴짓을 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문해력 부족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즉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생각으로 주의가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자, 수학 공부를 보세요. 어떤 이론을 볼 때 우리가 이해를 안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어려운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이해가 되게 하는 방법, 생각이 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라라고 안 해요. 생각을 기다려라 그래요. 자, 어떤 문제를 읽으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 쉬운 문제는 뭐죠? 문제를 읽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나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생각 안 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기다려, 생각을 기다려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수학 문제와 관련 있는 생각이 있고요.
수학 문제와 관련 없는 생각이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주의력 훈련을 했죠, 그죠? 주의력 훈련이 없는 친구들은, 주의력이 없는 친구들은 불필요한 생각에 훅 끌려가요. 근데 이제 주의력이 좀 생긴 친구들은 이제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생각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오른 생각들을 쭉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초등은 5분, 중등은 10분, 고등은 15분 동안 따라가라 그래요. 그냥 떠오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 엄청난 응용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죠? 힘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막하거든요. 생각 안 나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왠지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저희 학원에 어떤 중학생이 수학의 정답률이 40%, 50%인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 수학도 가르쳤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갑자기 2주 만에 정답률이 80%, 90% 올라갔어요. 이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읽고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해는요, 글을 읽고 이해는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점을 모르면 자꾸 부모님이 아이들을 괴롭히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안 할 방법이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이해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게 아니고. 자, 사람들이 착각이 있어요. 리딩을 할 때요. 내가 하는 역할은 책에 있는 글자를 눈으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를 하는 역할은 뇌가 하는 거죠. 그죠? 이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면,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책에 있는 글자를 눈으로 전달하는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뇌가 알아서 해요. 자, 그래서 최고의 리딩은 뭐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뇌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뇌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나서죠. 그러니까 리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책에다가 100% 주의를 둘 수 있으면 100% 주의를 두고 그냥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요. 이해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나는 글자에 눈만 대고 있는데 저절로 이해되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거를 지금 영인외대 부고 가 있는 지금 고3이 된 친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외대 부고 친구들한테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하거나 즐겁지가 않다. 그죠? 공부할 때 편하다고 하거나 공부할 때 즐겁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근데 저희 학원에는 편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는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죠? 자, 몰입의 원리는 뭐냐면요. 몰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죠. 몰입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뇌는요,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으면 갑자기 처리 효율을 올려버립니다. 이게 몰입의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주의력이 있는, 즉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외에 하고 싶은 딴짓을 10번만 참아봐. 그죠?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기도 하고, 뭐 볼펜을 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하게 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할 건 뭐죠? 이제 공부와 상관없는 생각들, 그죠? 이 생각들이 끌려가지 않게 계속 이제 당부에 당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볼게요. 몰입이 깨졌을 때 몰입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속도가 빠르고 집중이 잘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파란색.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죠? 몰입이 깊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암기 과목 특강에서, 그죠? 몰입도 이제 도입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암기 과목 특강 때보다 몰입을 하니까 훨씬 더, 그죠?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몰입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기 싫었던 공부가 재밌어지고 계속 하고 싶다. 자, 책 관련된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주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공부. 자, 고등학교에 가면요. 중학교 영어 시험 범위의 5배에서 10배입니다. 그죠? 고등학교 수학은요. 한 학기에 수상 절반이잖아요. 중간고사가. 과탐, 사탐 만만치 않죠. 그죠?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영어 수학 실력이 좋아도 양을 다루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학교, 그러니까 영어 시험만 놓고 봐도 중학교에 5배, 10배인데 영어만 그런가요? 수학도 늘죠. 다 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양에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늘어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은근과 끊기로 참는 거죠.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이 몰입이 들어가면, 그죠? 몰입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만 하면 되니까. 주의력을 통해서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면 누구든지 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죠? 하기 싫었던 공부가 재밌어지고 계속하고 싶다. 왜냐하면 몰입이 되면요. 재밌어요. 즐거워져요. 공부가 어렵고 쉽고 공부가 쉬워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몰입 자체가 좋은 거죠. 몰입된 상태가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편안함. 그 다음에 몰입된 상태에서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에 대한 무의식 저항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1, 2,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문해력은요,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아이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암기 과목 학습법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해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할 때는요. 아이들이 보통 시험 공부할 때 한 번 보고 나면 2번 보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 그 다음에 주의가 끊임없이 딴 곳으로 가죠. 특히 남학생들, 남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고요. 무의식적 주의가 이동해서 그래요. 아이도 모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의력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면은
애들이 메타인지가 좋아지고 수학 사실은 모든 공부에 다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죠? 주의만 두면 되는 거예요. 주의를 두고 눈까지만 전달해 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부가 편안하거나 즐겁지 않다, 또는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된다. 그거를 끈기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만 있으면 몰입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몰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공부 외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10번만 참으면 5분 내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을 통해서 몰입하는 방법을 체화를 시키게 되면, 그죠? 모든 공부에서 몰입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 엄청난 양을 막 엄청나게 괴롭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좀 즐겁게 편안하게 그런 양들을 처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고요. 이제 Q&A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